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시간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지 못하셨고, 때로는 제 이름조차 희미한 안개 속에서 더듬듯 부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서서 저예요, 성진이에요 하고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눈은 저를 통과해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아버지의 시선은 저를 지나쳐 40년 전 어느 날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강직한 원칙주의자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세수를 하시고 아침 식사 전에는 반드시 신문을 읽으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가르치셨으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하루하루 과거로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단단했던 제 세상이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참으로 잔인한 거였습니다. 기억만 지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과 존엄성마저 앗아가는 침입자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억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아버지가 잊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아버지의 기억을 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괴종시계의 똑딱거림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의 남은 시간을 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약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처럼 입을 삐죽거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싫다고요. 안 먹겠다고요. 저는 참을성 있게, 부드럽게 그분을 달랬습니다. 드셔야 한다고, 그래야 안 아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하세요. 결국 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날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흐릿하게 보였고 축축한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낮잠에 드신 틈을 타서 저는 그분의 낡은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했던 아파트 관리소에 낡은 제복이 나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손때 묻은 공구들도 나왔습니다. 녹슨 드라이버, 망치, 펜치. 이 도구들로 수많은 집의 문을 고쳐드리고 수도꼭지를 갈아주고 전등을 교체해 드렸던 거죠.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자물쇠가 달린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상자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자물쇠는 오래되어 녹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공구함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조심스럽게 비틀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묵은 먼지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마치 봉인되어 있던 과거가 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훈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범 관리인 표창장이었습니다. 근속 20년 기념패였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관리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분은 단정한 제복을 입고 곧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엄숙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가죽 일기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40년은 좋게 넘었을 것 같았습니다. 가죽 표지는 낡아서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종이 뭉치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묵직한 시간의 무게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반듯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만년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한 획 한 획이 정갈했습니다. 아버지다웠습니다. 그날그날의 날씨가 나왔습니다. 맑음, 흐림, 비, 관리소의 소소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3층 아주머니께서 수도꼭지가 샌다고 해서 고쳐드렸다. 오늘 5층 전등이 나가서 교체했다. 오늘 쓰레기 수거차가 늦게 왔다. 평범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한 성실한 관리인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러다 어느 한 페이지에서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985년 10월 12일. 그 날짜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일하던 아파트에서 젊은 여자가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신문에도 실렸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며칠간 말씀이 없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그날의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전부터 내렸습니다. 폭우였습니다. 오후 4시쯤 아래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1층 화단 쪽에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화단 옆 보도에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젊은 여자를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옥상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비가 와서 난간이 미끄러웠을 거라고, 발을 헛디뎠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옥상을 봤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거기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곧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옥상에 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버지가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적힌 마지막 문장들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막을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일찍 올려다봤더라면, 내가 옥상으로 올라갔더라면. 하지만 나는 눈을 감았다. 용서하지 마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글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막을 수 있었는데 내가 눈을 감았다. 용서하지 마라.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옥상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침묵했습니다.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방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희미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 아래에 40년간 지워지지 않았던 죄책감이 웅크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40년간 봉인되어 있던 끔찍한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존경했던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죄의 고백, 아들인 제가 과연 40년 전 그날의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있을까요? 아니, 제가 그 문을 열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기장을 읽은 순간부터 저의 평온했던 일상은 끝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저는 40년 전에 그날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글씨를 떠올렸습니다. 옥상에 누군가 서 있었다. 빛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곧 사라졌다. 누가 옥상에 있었던 걸까요? 그 사람이 그 여자를 밀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히 거기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우연이라면 왜 경찰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라진 걸까요? 아버지의 일기장은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제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감았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정직과 성실의 표상으로 알고 살아온 나의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고,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을 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무언가를 외면했다니, 그것은 제가 알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읽은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읽고 또 읽었지만 글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년필의 검은 잉크는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선명했고 반듯한 글씨체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백을 그저 늙은이의 회한이나 과장된 죄책감으로 치부하고 싶었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노인이 과거를 왜곡해서 기억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그랬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듯한 글씨체는 흔들림 없는 진실의 무게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저는 동네 도서관의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은퇴한 공무원이었던 제게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30년간 시청에서 일하며 저는 수많은 서류를 정리하고 수많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감정이 없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도서관 자료실은 조용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책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사서에게 1985년 10월 12일자
신문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로필름 보관함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낡은 필름 통들이 선반에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꺼내 마이크로필름 리더기에 장착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리더기가 작동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빛바랜 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985년 10월 12일, 그날의 신문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정치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회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역면 하단에 작은 단신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대 여성, 아파트 옥상서 추락사, 폭우로 인한 실족 추정. 기사는 단 5줄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특이점 없음, 단순 사고, 경찰 조사 종결. 피해자의 이름은 김미선, 23세, 무직.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가족의 말도 없었고, 목격자의 증언도 없었고, 사건의 정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가 와서 난간이 미끄러웠고 발을 헛디뎌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일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펼쳤습니다. 사건 당일의 기록을 이번에는 돋보기를 대고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것이 있지 않을까, 혹시 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주 작은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붉은 스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검붉게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목에 감긴 스카프가 너무 팽팽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잡아당긴 것처럼. 붉은 스카프. 제 손가락이 그 단어 위에서 멈췄습니다. 붉은 스카프. 신문 기사에는 없던 단어였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로필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살펴봤습니다. 검은색 코트, 청바지, 운동화. 소지품 목록도 살펴봤습니다. 지갑, 신분증, 동전 몇 개. 어디에도 붉은 스카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경찰의 공식 기록에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어떻게 본 걸까요? 그리고 그 스카프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왜 너무 팽팽해 보였다고 하신 걸까요? 마치 누군가 잡아당긴 것처럼이라는 그 문장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그 아이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목에 감긴 붉은 스카프를 보았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스카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경찰 기록에는 없는 걸까요? 누군가 그 스카프를 치웠다는 뜻일까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와서 스카프를 가져간 걸까요? 옥상에 서 있던 그 사람이 내려와서 스카프를 가져간 걸까요? 제 마음속 의심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기록이 없는 붉은 스카프, 그리고 마치 누군가 잡아당긴 것처럼. 이것은 40년 전 진실을 향한 첫 번째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어딘가에 감춰진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의 조각 하나를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40년 전 그날 김미선이라는 23세 여자가 떨어져 숨진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관리인으로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재건축이 되어 새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 자리만은 변하지 않았을 거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쯤 갔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근처가 허허벌판이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논밭이었다고 저녁이면 개구리 우는 소리가 요란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20층짜리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했던 낡은 5층짜리 아파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단지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층 화단이 어디였을까요? 옥상은 어디였을까요? 40년 전 그날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설명했습니다. 옛날 이 자리에 있던 아파트에 대해 알고 싶다고 혹시 오래 사신 분이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재건축한 지 15년이 넘었다고요. 옛날 분들은 대부분 이사 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돌아서려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1985년에 여기서 사고가 있었던 걸 아시냐고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사건이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여자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고요. 하지만 자세한 건 모른다고 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날 건물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땅조차 깎이고 다져져서 예전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이 자리 어딘가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갔을 것이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려가서 젊은 여자의 시신을 발견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뭘 찾으세요?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옛날 여기 있던 아파트가 어떤 곳이었나 해서요. 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옛날 아파트요. 재건축하기 전 그 아파트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 여기서 40년 넘게 살았어요. 옛날 아파트 때부터요. 재건축할 때도 안 나가고 여기 그대로 있었지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혹시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985년에 있었던 사고를 기억하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일이요. 기억하지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비가 엄청 왔었어요. 오후에 쿵 하는 소리가 났고요.
다들 밖으로 나가봤지요. 젊은 여자애가 1층 화단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김미선이라는 분이었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미선이. 불쌍한 아이였지요. 23밖에 안 됐는데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했어요. 사고라고 했고요. 사고였나요?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모르겠어요. 경찰은 사고라고 했지요. 하지만 그날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상한 게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마치 누가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오후에 미선이가 누군가랑 옥상에 올라가는 걸 봤어요. 저는 3층에 살았거든요. 복도 창문으로 계단이 보여요. 미선이가 누군가랑 같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누구였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멀리서 봐서 잘 안 보였어요. 남자 같았어요. 키가 컸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요.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얼굴은 못 봤어요. 경찰에게 말씀하셨나요? 할머니가 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날 저녁에 어떤 남자가 저희 집에 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공손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본 거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어요. 남자는 그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용히 사는 게 좋다고 했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나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힘 있는 사람 같았어요. 말투가 그랬어요. 위협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관리인 아저씨도 뭔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뒤로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항상 밝으시던 분이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말수가 줄었어요. 가끔 옥상을 올려다보곤 하셨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그만두셨지요. 그 관리인 아저씨가 제 아버지입니다.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좋은 분이셨어요. 성실하셨고요. 그날 일이 아버님한테도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는 할머니께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일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40년이나 지났잖아요.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합니다.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그날 미선이랑 올라간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이 그렇게 빨리 사고로 처리할 리 없어요. 저는 할머니와 헤어져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간 남자, 그리고 그날 저녁 할머니를 찾아온 정장 입은 남자, 빠르게 사고로 종결된 경찰 조사, 그리고 아버지의 침묵.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김미선을 죽였고, 누군가 그것을 덮었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아버지는 왜 침묵하셨을까요? 무엇이 그분을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40년 전의 어둠 속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멈출 수 없다는 것,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결코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소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40년간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비밀조차 희미해져가는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누구세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예요, 아버지. 성진이에요. 아, 성진이.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그러셨군. 다시 TV를 보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죽을 끓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딱딱한 음식을 드시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호박죽을 끓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에게 40년 전 일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잊으셨을까요? 죽을 떠서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받아 직접 떠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순순히 받아드셨습니다. 마치 아이처럼요. 한참 뒤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관리인 일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리인. 내가 관리인이었나? 네, 아버지. 오래 하셨잖아요. 20년 넘게요. 그랬나? 다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김미선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분의 눈이 갑자기 초점을 찾았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순간적으로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미선이. 그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료했습니다. 마치 4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불쌍한 아이였어. 23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비가 왔어. 많이 왔어. 오후에 소리가 났어. 쿵 하는 소리. 나는 달려갔어. 화단 옆에 미선이가 쓰러져 있었어. 죽어 있었어.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길 기다렸습니다. 목에 빨간 스카프가 있었어. 젖어서 검붉게 보였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 이상했어. 어떻게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떨어진 사람의 목에 스카프가 그렇게 팽팽할 리 없어. 흔들리거나 느슨해야 하는데 꽉 조여져 있었어. 마치 누가 잡아당긴 것 같았어. 그럼 왜 경찰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서웠어. 나는 위를 봤어. 옥상을 봤어. 누가 서 있었어. 빛 때문에 얼굴은 안 보였지만 누가 분명히 서 있었어. 그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었어. 나를 보고 있었어. 그리고 사라졌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날 밤에 누가 왔어. 누가 왔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왔어. 관리실로 왔어. 조용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물었어. 본 거 있냐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 사람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라고 했어. 경찰도 사고라고 결론 낼 거라고 했어.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 가족 생각하라고 했어. 당신 아들 생각하라고 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안해. 나는 겁쟁이야. 미선이를 살릴 수 있었는데, 진실을 말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나는 내가 무서웠어. 내가 다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 40년 동안 입을 다물었어. 눈물이 아버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 미선아, 용서해. 아버지는 더 이상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빗속에 쓰러진 젊은 여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안개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셨습니다. 누구세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예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다시 TV를 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소파에 눕혀드렸습니다.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옥상의 그림자, 팽팽한 스카프, 그날 밤 찾아온 정장 입은 남자, 그리고 침묵.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김미선은 살해당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옥상으로 데려갔고 목을 조르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덮었습니다. 아버지를 협박하고 목격자를 침묵시키고 경찰을 움직여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4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김태석. 그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김태석. 저는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김미선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김태석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결과가 떴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김태석 국회의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현역이었습니다. 사선을 지냈습니다. 여당의 중진이었습니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경력이 나왔습니다. 1960년생,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판사 생활 10년, 변호사 개업, 정계 입문, 1998년 초선 당선, 이후 연속 당선, 그리고 한 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5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습니다. 40년 전 그때 김태석은 검사였습니다. 저는 더 검색했습니다. 1985년 김태석 검사.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 유명한 검사였다고 했습니다. 강력계였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승진이 빨랐습니다.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5년 10월 관할 지역 내 추락사고 사건 신속 처리. 추락사고. 김미선의 사건이었습니다. 검사 김태석이 직접 처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로 결론 냈습니다. 신속하게 종결했습니다. 언론에도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검사가 왜 직접 나서서 단순 추락사고를 처리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빨리 종결했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김미선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망 기사 하나뿐이었습니다. 무직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사항도 없었습니다. 장례식 정보도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흔적이 없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1985년 10월에 다른 사건 사고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은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 신상, 장례식 일정, 유족 인터뷰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최소한의 정보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검사였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저는 김태석 의원의 최근 활동을 찾아봤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여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언론에 자주 나왔습니다. 깨끗한 이미지였습니다. 정의로운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외쳤습니다.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40년 전 살인을 은폐한 사람이 지금은 정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회의원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40년 전 사건을 증거도 없이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치매에 걸린 노인의 오래된 기록이 증거로 채택될까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이미 70이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협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증언하실 수 있을까요? 증언하고 싶어 하실까요?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은퇴한 공무원일 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싸울 힘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성진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미선 사건에 대해서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구세요?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김미선을 아는 사람입니다. 뭘 알고 있는데요? 전화로는 못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남산타워 아래 공원. 혼자 오세요. 잠깐만요. 대체 누구시고 뭘 아는 건데요? 가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당신이 김태석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제가 김태석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까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김미선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는 걸까요? 혹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걸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4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께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조용히 드셨습니다. 오늘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끝낼게요. 아버지가 40년간 짊어지고 온 짐을 제가 이제 내려놓을게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후 2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남산타워 방향이었습니다. 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쇼핑하는 사람, 데이트하는 연인들.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40년 전의 진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산역에서 내렸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가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성진 씨요. 네. 앉으세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슬펐습니다. 깊은 슬픔이 그 눈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김준혁입니다. 김미선의 오빠입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오빠요. 네. 미선이는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유일한 동생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제가 잃어버린 동생이었습니다. 김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김태석을 지켜봤습니다.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 동생을 죽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왜 지금까지, 왜 이제서야 저를 찾은 거죠? 김준혁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목격자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라고 결론 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움직이는 걸 본 거군요. 네. 저는 아직도 그 아파트 근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끔 가서 미선이가 떨어진 자리를 봅니다. 그리고 며칠 전 당신이 그곳에 왔습니다. 할머니와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조사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시 관리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뭘 알고 계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이는 김태석의 애인이었습니다. 제가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애인이요? 네. 미선이는 23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김태석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20대 중반의 젊은 검사였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그에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김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태석에게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 결혼으로 김태석은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세의 발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이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리고 알게 된 거군요. 네. 미선이는 임신했습니다. 김태석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하자고요. 하지만 김태석은 거절했습니다. 약혼녀와 헤어질 수 없다고요. 아이를 지우라고요. 미선이는 거절했겠죠. 네. 동생은 아이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김태석을 사랑했으니까요. 협박했습니다. 약혼녀에게 말하겠다고요. 언론에 폭로하겠다고요. 김태석의 경력을 망치겠다고요. 그래서 죽인 거군요.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비가 왔습니다. 김태석은 미선이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얘기하자고요. 미선이는 믿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옥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김태석은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옥상에서 목을 졸랐습니다. 미선이가 가지고 있던 빨간 스카프로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렸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김준혁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선이가 제게 남긴 편지입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김태석과의 관계를 다 적어놨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선이와 김태석이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살인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김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40년이나 지났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와 사진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태석이 가만히 있을까요? 김준혁이 쓰게 웃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을 겁니다. 권력을 이용할 겁니다. 돈을 쓸 겁니다. 위협할 겁니다. 위험합니다. 당신도 위험하고 저도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김준혁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론입니다.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그러면 김태석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론이 들끓을 겁니다. 재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믿을 만한 언론이 있나요? 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입니다. 정의감이 강합니다. 이 사건을 맡을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미선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동생을 위해 뭔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기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헤어질 때 김준혁이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김태석의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 가지세요. 그가 작은 기기를 건넸습니다. 비상연락용입니다. 위험하면 버튼을 누르세요. 제가 곧바로 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밤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날 거예요. 곧 끝날 거예요. 아버지는 잠결에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선이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40년 전 그날 이후로 수없이 반복했을 사과를 여전히 되뇌고 계셨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결의가 더 컸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40년 전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준혁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성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경고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김미선 사건입니다. 40년 전에 끝난 일입니다. 지금 와서 뒤집으려 하지 마십시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협박인가요?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진행하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태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건드릴 수 있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이 그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평화였습니다. 제가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게 맞는 걸까요? 40년 전의 진실이 지금의 평화보다 중요한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소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사진들이었습니다. 어제 남산공원에서 김준혁과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방문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다니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어제 혼자 산책 나가신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찍었습니다. 가까이서 찍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아버지에게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도 밝혀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김태석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준혁이었습니다. 성진 씨, 괜찮으세요? 저도 경고 전화 받았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사진까지 배달됐습니다. 사진이요. 저는 소포 속 사진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가 찍힌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까지 찍힌 마지막 사진까지요. 김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겁니다. 김태석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증거예요. 협박의 증거입니다. 사진을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위험합니다. 아버지를 보호하세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더 기다리면 더 위험해집니다. 기자 만나는 걸 앞당깁시다. 내일 어떻습니까?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태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해요.
모든 것을 공개하면 함부로 손 쓸 수 없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만나죠. 통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집에만 계셔야 해요. 왜 그러니? 위험해서요. 아버지가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과거의 아버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김태석이냐? 제가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알지.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40년 전에도 무서웠고 지금도 무서울 거야. 손을 떼라. 성진아. 위험해. 못 그래요, 아버지. 이미 시작했어요.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때문이구나. 내가 일기장을 남겨서, 내가 침묵해서, 미안하다. 아들아.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김태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잘못을 밝힐 거예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조심해라. 제발 조심해라. 그리고 다시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안개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순간의 명료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김태석을 두려워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는 번호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러니? 오늘 회사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저를 찾더니 아버지에 대해 물었어요. 요즘 뭐 하시냐고, 어디 다니시냐고. 이상해서 대답 안 했더니 그냥 갔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까지 접근했습니다. 김태석은 제 가족 모두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협박의 범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 괜찮다.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피해라. 그리고 당분간 할아버지 집에 오지 마라. 네. 아들이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김태석은 제 모든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제 일상,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더 강하게 누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태석이 40년 전에 아버지에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기자를 만날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넘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요. 김태석이 가만히 있을까요? 더 강하게 반격해 올까요? 제 가족은 안전할까요? 질문들이 끝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시동이 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김태석이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요? 아버지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일까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 신문 기사 사본, 김준혁이 건넨 편지와 사진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40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에 충분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진실과 거짓, 정의와 권력, 과거와 현재가 충돌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40년간 숨겨진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죄책감을 씻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선의 억울함을 풀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석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구석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저를 감시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 누가 김태석의 사람일까요? 세 번째 역에서 내렸습니다. 빠르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출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기자와의 약속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김준혁이 정한 장소였습니다. 안전하다고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카페는 작고 아늑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김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진 씨, 김준혁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쪽은 정수진 기자입니다. 여자가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혁 씨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미선 사건 말이에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정수진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을 기록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한 것부터 도서관에서 신문을 찾은 것, 그 아파트를 방문한 것, 할머니를 만난 것, 붉은 스카프의 비밀, 그리고 김준혁을 만난 것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정수진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때때로 질문했습니다. 정확한 날짜, 구체적인 정황, 증거의 출처,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모든 증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 신문 기사 사본, 김준혁이 준 편지와 사진들, 그리고 협박 전화를 녹음한 파일과 배달된 사진들까지 정수진이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것은 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건입니다. 아니, 반드시 보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추가 취재를 하겠습니다. 당시 경찰 기록을 확인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더 찾아보고 김태석 의원 측에도 입장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보도하겠습니다. 김태석이 막으려 할 겁니다. 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희 언론사는 독립적입니다. 압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여러 곳에 백업해 두겠습니다. 한 곳을 막아도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올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각오하세요. 보도가 나가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겁니다. 김태석 의원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겁니다.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아버지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특히 아버지를 잘 지키세요.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다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책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을 뒤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제 방으로 갔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부엌, 베란다. 어디에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이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안전합니다. 손을 떼십시오. 그러면 돌려보내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모든 증거를 폐기하고 기자에게 연락해 보도를 취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김태석이 아버지를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김태석은 권력자였습니다. 경찰도 그의 편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아버지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 씨,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준혁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김태석이 상관없습니다. 납치는 중범죄입니다. 신고하세요. 그리고 정수진 기자에게도 연락하세요. 이것도 보도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위험해요. 이미 위험합니다. 하지만 굴복하면 끝입니다. 김태석은 증거를 없애고 우리를 침묵시킬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돌려보낼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싸워야 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김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굴복하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진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수진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보도를 앞당기겠습니다. 오늘 밤 긴급 보도하겠습니다. 납치 사실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김태석도 함부로 못합니다. 모든 이목이 집중될 테니까요. 경찰이 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주변을 수색하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석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를 썼을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찾기는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괴종시계의 똑딱거림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요? 안전하실까요? 두려워하고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파헤치려고 해서 아버지가 위험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수진 기자였습니다. 성진 씨, 준비됐습니다. 지금부터 30분 후에 메인 뉴스로 나갑니다. 그리고 온라인에도 동시에 올라갑니다. 준비하세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다른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앵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김태석 국회의원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40년 전 발생한 추락 사망 사건이 실은 계획된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정수진 기자가 나왔습니다. 1985년 10월 12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23세 여성 김미선 씨가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폭우로 인한 실족사고로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본 기자가 입수한 증거들은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화면에 아버지의 일기장 사진이 나왔습니다. 당시 아파트 관리인이었던 박모 씨의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에는
사건 당일 옥상에 누군가 서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목에 팽팽하게 조여진 붉은 스카프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기록에는 이 스카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화면에 김미선과 김태석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김미선 씨가 당시 검사였던 김태석 의원의 애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 기자가 입수한 편지와 사진들은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김미선 씨는 김태석 의원의 아이를 임신했고 결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김태석 의원에게는 재벌가의 딸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화면에 김태석 의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당시 검사였던 김태석 의원이 직접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단순 사고로 신속하게 종결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건 당일 저녁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을 재조사하려던 박모 씨의 아들 박성진 씨가 어제 협박 전화와 감시 사진을 받았고 오늘 아버지인 박모 씨가 납치됐다는 사실입니다. 제 사진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본 기자는 김태석 의원 측의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박모 씨 납치 사건을 수사 중이며 4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정수진입니다. 앵커가 다시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관련 후속 보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작됐습니다. 4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김태석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버지는 안전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진실과 권력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모에 적혀 있던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뉴스가 떴습니다. 김태석 의원 살인 의혹, 40년 전 은폐된 진실, 국회의원의 과거, SNS는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정수진 기자와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오전 10시 김태석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켰습니다. 김태석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김미선 씨와 어떤 관계도 없었습니다. 사진과 편지는 조작된 것입니다. 40년 전 사건은 명백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저는 단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박모 씨가 납치됐습니까? 저는 그 사건과 무관합니다.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일기장의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치매에 걸린 노인의 오래된 기록입니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기억의 왜곡일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은요. 40년 전 일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김태석은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음모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석의 침착함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40년간 이 순간을 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오후에 김준혁이 전화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네. 김태석이 반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우리 편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합니다. 계속 밀어붙여야 합니다. 아버지는요, 찾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하고 있고, 저도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곧 찾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안전이 걱정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태석 의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추가 보도였습니다. 정수진 기자가 파헤친 것이었습니다. 1985년 이후 김태석이 어떻게 승승장구했는지, 재벌가와의 결혼으로 어떻게 자금을 확보했는지, 어떻게 정계에 입문했는지, 모든 것이 김미선의 죽음 위에 세워진 성공이었습니다.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국회에서는 김태석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재조사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납치 사건을 집중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진아, 아버지,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그때 전화기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들었겠지만 아버지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안전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뭘 원하는 겁니까?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말하십시오. 아버지의 일기장은 치매로 인한 망상이었다고요. 김준혁에게 속았다고요. 그러면 아버지를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목숨과 진실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김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준혁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진 씨, 저는 당신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저 별들 아래 어딘가에 계셨습니다.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 안경, 시계. 평생을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용서하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40년간 침묵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게 했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마저 잃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것은 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씻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수진 기자가 주선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지금 납치되어 있습니다.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김태석 의원은 40년 전 김미선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 은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것을 목격했고 40년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설령 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저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답했습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준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안전할까요?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오후 2시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다고요. 어디서요? 경기도 외곽의 한 폐건물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의심스러운 차량을 봤다고요. 경찰이 출동했고 아버지를 발견했다고요. 괜찮으세요? 건강하십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탈수 증세가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요. 곧 회복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눈을 뜨셨습니다. 성진아.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 덕분이야. 내가 해냈구나. 내가 못한 일을 내가 해냈어. 아버지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안개가 거친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에게 이제 얼굴을 들 수 있겠구나. 4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할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틀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김태석 의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이 나섰습니다.
아파트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김태석의 집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붉은 스카프가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김미선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목 부분에는 김태석의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년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라고요.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거라고요. 트로피처럼 간직했던 거라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김태석이 체포됐습니다. 뉴스 화면에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침착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국회의원직은 박탈됐습니다.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모든 명예가 무너졌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준혁도 나왔습니다. 할머니도 나왔습니다. 하나둘 증언했습니다.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김태석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음모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3개월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살인죄, 증거인멸, 증인 협박, 납치, 모든 죄목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징역 25년. 법정에서 김태석이 소리쳤습니다. 항소하겠다고요. 이것은 잘못됐다고요. 하지만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김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선아, 그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재건축된 새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층 화단 자리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였어. 미선이가 쓰러져 있던 곳이 바로 여기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방에서 꽃다발을 꺼내셨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미선아, 아버지가 속삭이셨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용서를 빌 수 있게 됐구나.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성진아. 내가 평생 못한 일을 내가 해줬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죄책감 없는 미소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짓는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곳에 저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40년간 아버지를 짓눌렀던 무게가 마침내 내려진 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갈 것입니다. 햇살 아래를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웃으실 것입니다. 진짜 웃음을 웃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 없이는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40년간 거짓된 평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아버지를 조금씩 죽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아버지는 마침내 자유로워지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일기장 속에 숨겨진 40년 전의 비밀을 통해 저는 진실의 무게와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요. 김미선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